1세대 반대파 중에 슈레딩거가 있습니다. 1935년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하여 슈레딩거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습니다. 슈레딩거 고양이 역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자를 고양이로 비유하고 전자가 관찰되기 이전의 상태를 고양이가 상자 속에 갇혀 있다고 비유하겠습니다. 코펜하겐 해석대로 한다면 이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기 전, 즉 전자를 관찰하기 이전에는 고양이는, 즉 전자는 죽어 있거나 혹은 살아 있거나, 즉 파동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즉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 죽은 고양이, 즉 입자 혹은 살아있는 고양이, 즉 파동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코펜하겐 해석대로 한다면 상자의 뚜껑을 열기 전, 즉 관찰하기 이전에는 고양이는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는 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슈레딩거는 측정하기 이전에도, 즉 누가 쳐다봐주지 않더라도 상자 속에는 이미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는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상자를 열어서, 즉 측정 행위에 의해서 둘 중에서 살아있는 고양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죽어있는 고양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선택의 문제이지 존재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은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고 슈레딩거가 주장한 것입니다. 다음은 2세대 반대파로 데이비드 보험이 있는데, 코펜하겐 해석은 미스터리가 많은 완전한 이론이 아니라고 데이비드 보험은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은 보어의 관찰자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세계를 관찰하는 관찰자, 이것을 관찰자를 A라고 가정했을 때 이 관찰자 A의 뇌세포도 실상은 양자세계입니다. 따라서 이 관찰자 A가 관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귀신이든 무엇이든 누군가가 그것을 B라고 가정하면은 누군가가 관찰자 A의 뇌를 관찰해 주어서 관찰자 A의 뇌가 양자 상태가 현실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B의 뇌 조직의 양자 상태는 누가 또 관찰해 줘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C의 뇌 조직의 양자 상태는 또 누가 관찰해 줘야 하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전개되면은 양자 세계를 관찰하고자 하는 최초의 사람인 관찰자 A의 뇌의 양자 상태는 영원히 현실 상태로 되지 못할 것입니다. 즉 관찰자가 없어서 양자 붕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찰자 효과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입자가 측정하기 이전에는 비존재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등과 같은 소립자들은 우주의 시초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소립자들이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서 비로소 물질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코펜하겐 해석의 말은 합당성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를 관측하여 A라는 위치값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아는 순간 전자는 짧은 비트의 에너지 영향으로 도망갑니다. 이제 도망간 전자를 찾아서 운동량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자는 빛 에너지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운동량과는 다른 값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보른의 확률 해석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률 해석은 전자가 마치 유령과 같은 상태로 있는데 관측자에 의해서 비로소 입자로 출현한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이는 무에서 유가 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보험은 상보성 원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보어가 설명한 상보성 원리, 즉 전자의 상보성 구조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 기술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서술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보어의 상보성 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험의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자가 양자 물리학을 의학에 접목하고자 하였을 때 데이비드 봄의 양자 물리학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롤 모델로 삼은 양자 생물학 체계의 봄의 양자 물리학을 택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류 양자 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은 의학에 접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류 양자 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을 의학에 접목할 수 없는 이유는 코펜하겐 해석은 원자보다 작은 양자 세계만 다뤄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의 양자 물리학은 원자보다 작은 양자 세계, 분자 세계, 그리고 원자와 분자 사이의 나노 세계, 심지어는 우주와 같은 거시 세계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데이비드 봄은 어떤 사람인가? 데이비드 봄은 미국에서 태어난 물리학자로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과 공동 연구도 했습니다. 봄의 스승은 원자탄 개발을 주도한 오펜하이머인데,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이유로 봄은 부당하게 공산주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봄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불어닥친 메카시즘 선풍으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직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봄은 오펜하이머의 추천장과 아인슈타인의 추천장 덕분으로 브라질의 상파울로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봄은 다시 아인슈타인의 소개로 이스라엘에 가서 교수를 했고, 나중에 봄은 영국의 런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수로 지냈습니다. 봄은 양자물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였으며 그의 양자론, 또 전체와 접힌 질서, 분리할 수 없는 우주, 공상으로의 세계 등은 유명한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봄은 1952년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양자물리학 이론을 발표하였고, 나중에 2번에 걸쳐 보완하면서 거의 독자적인 양자물리학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봄은 양자물리학에서 유명한 비국소성 원리와 아로노노프 봄 효과를 창시하였습니다.
보험은 두 번에 걸쳐 노벨상 최종 수상 후보 명단에 오르기도 했으나 끝내 노벨상은 수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험 양자 물리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앞에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보험은 주류 양자 물리학인 코펜하겐 해석을 완전한 이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코펜하겐 그룹이 주장한 전자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라는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전자가 관찰하기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 때문이지 전자 자체가 비존재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코펜하겐 해석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양자 물리학을 개척하였습니다. 코펜하겐 그룹은 전자의 파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진 파동함수 이 psi를 제곱해서 허수를 제거하고 실수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파동함수를 제곱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허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살림 허수는 전자의 파동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허수를 살림으로써 파동함수 psi의 그래프는 이런 사인파가 되었습니다. 보험은 이 사인파의 의미가 의미하는 바가 전자가 입자와 파동이 결합된 상태에서 전자가 입자와 결합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가 파동과 입자가 결합된 상태라는 뜻으로 보험은 웨비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웨비클 즉 뭐냐면은 웨이브에서 V를 따고 다음에 파티클에서 CLE를 따서 웨비클을 이 웨비클의 모습을 비유해서 말하면 동전과 같은 모습입니다. 즉 동전의 앞면에 입자가 위치하고 뒷면에 파동이 위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입자 파동의 이중구조에 있어서 파동이 있어야 입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생각하였습니다. 즉 파동은 입자를 만드는 건축 설계도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동이 있어야만 입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도 분자의 에너지장이 먼저 존재해야 분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험의 다음 연구 대상은 전자의 파동은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였습니다. 보험이 생각해낸 것은 전자의 파동은 우주의 공간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보험은 전자의 파동은 우주의 공간에서 기원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전자는 왼쪽으로 자전하는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자전하는 것도 있는데 실험적으로 두 개의 전자를 중첩시켜서 싱글렛이라는 특수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싱글렛 상태에 있는 두 전자는 어느 한쪽의 전자가 오른쪽으로 돌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왼쪽으로 돌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싱글렛 상태에 있는 두 전자를 동과 서 반대 방향으로 각각 이동시킨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멀어졌을 때 동쪽에 있던 관측 장치를 이용해서 날아든 전자의 자전을 조사했을 때 만약
이것이 오른쪽 회전이라면은 서쪽으로 날아간 전자는 관측 장치를 두지 않아도 왼쪽 회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쪽만 관측했을 경우에 서쪽 관측 장치를 두지 않는 동쪽 전자의 자전 방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자전을 측정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의 자전축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성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주 공간의 무엇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보험은 자신이 제시한 우주 공간의 무엇을 실험적으로 찾기 위하여 이스라엘 물리학자 아로노프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여기에 텅 비어있는 원통에 두 개의 코일을 감는데 하나의 코일은 시계 방향으로 감고 다른 하나의 코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코일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밑으로 또 하나는 밑에서 위로. 그렇게 하면은 이 원통 내부에는 전자기장이 제로가 되지만 원통 외부에는 전자기장이 존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통 내부를 전자기장이 제로인 상태로 만든 다음에 원통 외부에서 전자를 쏘면은 전자가 불가사의하게도 이게 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로노프와 보험은 이러한 현상, 여기서 전자를 쏘면 직진해야 되는데 휘지는 현상, 이렇게 휘지는 이유는 이 원통 내부에 알 수 없는 에너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자를 끌기 때문이라고 했고, 그들은 이 원통 속의 에너지장을 양자 포텐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아로노프 보험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보험의 이 아로노프 보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물리학계에서는 노벨상을 받아도 손상이 없는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험은 이와 같이 전자기장의 하부 구조에는 전자기장보다 더 미세한 다른 에너지장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드러난 질서와 숨겨진 질서의 원리를 발표하였습니다. 드러난 질서와 숨겨진 질서의 원리는 마치 러시아 인형처럼 전자기장과 같은 거친 에너지 내부에는 미세한 다른 에너지인 양자 포텐셜이 숨어 있고, 양자 포텐셜 내부에는 더 미세한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즉 여기에 전자기장이 있고 그 속에 또 양자 포텐셜이 있고 그 속에 또 더 미세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험은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서 러시아 인형처럼 이 양자 포텐셜 내부에는 초양자 포텐셜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고, 마지막으로 이 초양자 포텐셜 내부에는 활성 전보가 숨어 있다는 가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보험의 양자 물리학은 우주의 원초적인 근본까지 전개되었습니다. 보험의 양자 물리학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